5년 생존율을 15.9%로 보고 있어요. 처음에 발견되면 거의 대부분 다 진행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 알리나제는 효소에서 알리신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알리신은 안녕하십니까. 나우라몬 원장문 장씨입니다. 이제 날은 이제 서서히 조금씩 저녁이 되면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또 이제 암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씩 이제 힘든 부분이 조금씩 해결이 될 거예요. 날이 좀 더 시원해지고 여러분들 좀 움직이는데도 좀 활기가 더 날 거고, 또 낮에도 이제 저녁쯤 되면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그리 덥지 않아서 좋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정보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에서 이제 어떤 암이면 무섭지 않는 암은 없죠. 다 무서운데 그 중에서 이제 좀 골치 아픈 암들이 있죠. 잘 치료율이 높지 않은 5년 생존율 이런 부분들이 낮은 암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 중에서 보면 이제 그 췌장암, 그다음에 이제 폐암, 간암,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우리가 좀 머리 아픈 암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췌장암은 왜 그러느냐? 사실 췌장암은요, 생존율이 아주 낮은 암이죠. 그래서 미국 암학회에서 보면 5년 생존율은 한 7.9% 정도밖에 안 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 데이터에 보면 5년 생존율을 15.9%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생존율이 낮은 그런 암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암은 이제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 췌장암 발견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스크리닝 테스트에서도 잘 나타나질 않았고, 또 치료도 어렵거든요. 어떻게 보면 췌장암이 암 중에서 이렇게 철벽을 만드는 암이 너무 단단해요, 암이. 그래서 어떤 치료제라든지 이런 면역세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뚫고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 있는 암이 췌장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양 미세 환경에 한 철옹성으로 되어 있는 암이 췌장암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폐암은 우리가 이제 세계적으로 볼 때 사망률 1위가 암이죠. 그래서 보통 세계적으로 볼 때 5년 생존율을 한 20% 정도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국내는 조금 나아요. 보면 데이터를 보면 40.6%. 근데 이제 또 폐암은 비소세포암이라는 게 있고 소세포암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소세포암은 되게 이제 예후가 조금 좋은 암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조기에 발견된다 그러면 한 82% 정도의 5년 생존율을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특히 비소세포암은 수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후가 좀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세포암은 사실 이제 수술하기 어려운 암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암이 그 자체로 국소적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16% 정도의 5년 생존율. 근데 만약에 이게 다른 데로 퍼져나갔다, 이런 경우에는 한 4% 정도로밖에는 보지를 못하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암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폐암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발견하기가 참 어려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검진 한다든지 한 경우에 단순 엑스레이를 찍어서는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단순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괜찮습니다 했는데 실제는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CT라든지 이런 것을 찍어야만이 발견될 수가 있는 게 이제 폐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렇게 폐암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소세포암 같은 경우는 처음에 발견되면 거의 대부분 다 진행이 되어 있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 폐암은 치료제에 대한 내성이 잘 생기는 암이거든요. 특히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제를 많이 쓰는데 내성이 잘 생겨서 그만큼 좀 더 어려운 그런 암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간암은 우리나라는 그 간암이 많죠. 특히 이제 B형, C형 간염에 의해서 오는 간암이 많은데 이 간암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사실은
우리가 초음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간암을 발견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간암이 발견하기가 쉽지 않는 암이에요. 간암도 초기 발견하기는. 특히 왜 그러냐면요. 간염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게 간염이 진행해서 지방간으로 넘어가고 그게 간경화로 넘어가고 그게 간암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간경화나 이런 데 있을 때 초기 암을 암하고 경화하고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간암 발견하기가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체 이렇게 환자 볼 때 초기에 발견하는 경우는 거의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대부분 진행이 돼 가지고 발견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이제 간암은 간염에 의해서 오다 보니까 재발이 많아요. 왜? 간 경화돼 있는 부분이 암으로 넘어가니까 일단 암이 발생한 자리를 제거하더라도 또 다른 경화 자리에서 또 암으로 넘어가고 계속 재발이 잘 되죠. 그래서 재발률이 보통 한 30에서 60%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간암은 간에는 혈관들이, 중요한 혈관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혈관 주변에 있는 것은 함부로 손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간암의 5년 생존율을 보면 최근에는 39.4% 이렇게 보고 있는데 상당히 이 암도 그렇게 쉬운 암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췌장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췌장암이 무서운 거, 가장 무서운 이유는 치료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췌장암은 암 자체가 이게 벽을 많이 쌓는다는 게, 이 벽을 깨부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이렇게 췌장암을 치료하는 의사들도 보면 다른 암에 비해서 정말 그 췌장암의 암 덩어리 안에 그 환경을 개선하는 게 정말 어렵다. 아마 그것 때문에 췌장암이 그 치료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또 발견이 어렵단 말이에요. 췌장암은 사실 뭐 초음파라든지 CT라든지 하지만 초기에는 발견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췌장암이 주변에 혈관들이 많아요. 혈관이 많아가지고 금방 바로 혈관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혈관 침투가 되면은 바로 다른 장기로 갈 수 있는, 전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또 혈관 침범이 되면 수술하기도 어려워져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췌장암이 무서운 암이라고 볼 수 있는 원인이 될 겁니다. 우리 췌장암의 전조 증상은 원래는 무증상이에요. 증상은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발견이 어렵죠. 그런데 이제 굳이 이제 우리가 췌장암을 국한해 가지고 어떤 의심할 만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일단 제일 먼저 오는 게 체중이 감소하는 거예요. 되게 원인 모르게 체중이 감소를 하죠. 그러면서 피곤하고 기력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뭔가 혹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췌장암에서는 특히 이제 소화장애가 많이 오죠. 그래서 이제 식욕이 떨어지고 가끔 가다가 뭐 속이 더부러가다든지 아니면 먹고 나면은 뭐 등 쪽에 있는 데가 좀 뻐근하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되게 이제 우리가 췌장에 어떤 증상이 있게 되면 이 위쪽을 눌러서 가로막까지 눌려가지고 이게 가끔 오심, 구토 증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증상은 아니고 종종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가 갑자기 생긴다. 특히 이제 췌장암 중에서 미부에, 꼬리 부위에 생기는 암일 경우에는 당뇨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소 때는 당이 괜찮은데 갑작스럽게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 증상이 나온다면 한 번 정도는 췌장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췌장암이 심해지면 특히 주부암 같은 경우에는 황달이 오면은, 이게 황달이 오면 되게 이제 간만 생각을 하는데 췌장암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는데 췌장암은 일단 염증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췌장염. 그래서 췌장에 어떤 염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가 진행이 돼서 나중에 이게 암으로 전환되거든요.
이 췌장의 염증이 이렇게 암으로 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이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장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장이 나빴을 때 췌장의 염증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장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그 외에도 보면은 당뇨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우리 인슐린을 췌장에서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췌장에 어떤 당뇨가 있었을 때 췌장에 어떤 그 인슐린 생산하는 곳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당뇨는 일반적으로는 암은 한 30% 정도의 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췌장암에서는 1.8배 정도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흡연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담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폐암 쪽으로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담배가 의외로 여러 가지 암들에 영향을 주거든요. 뭐 구강암이라든지 인후암, 식도암, 그리고 췌장암, 그 다음에 뭐 방광암 이런 데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췌장암도 담배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조금 술 마시는 것은 뭐 괜찮지만 하루에 석 잔 이상 마시는 경우에는 한 22% 정도의 발생률이 높아진다는 그런 메타 분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논문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은 2013년도 10월에 발표된 이 펀메디에 발표된 자료예요. 그 가스트로엔테롤 헤파톨로지에 발표된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주 저자가 스테펜 판돌이라는 분이고 여기에서 주제는 뭐냐면요. 이 췌장암에 대한 그 촉진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위험 요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역학을 조사한 자료인데 여기에서 보면 만성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는 한 5년 이상 췌장염이 지속되면 한 14배 정도의 발생이 높아지더라. 그리고 또 이제 유전성 췌장염. 그러니까 췌장염을 잘 걸리게 하는 그런 유전적인 요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정상 인구보다 한 70배 정도의 발생률이 높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특히 자주 검사를 받고 항상 그 췌장암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나름대로 예방법,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생활습관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췌장암에 역학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2010년도에 11월 달에 발표된 거예요. 주 저자가 패트릭 메이슨 유브라는 분인데 이분의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식이요법 또 생활 환경이나 생활 방식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노출 이런 부분들 같은 이런 환경적 요인이 영향을 주는 게 있더라고 말이죠.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췌장염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이요법이나 생활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인인데 여기에다가 어떤 알코올 섭취라든지 또 흡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 상당히 췌장암을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높이더라는 그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고요. 또 과체중이나 비만, 그 다음에 당뇨 전 단계인 내당증만 가지고도 영향을 주더라. 근데 이제 여기에서 당뇨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도 췌장암을 일으키는 원인을 높여주는 요소로 작용을 하더라. 이렇게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가 췌장암 검진은 우리가 이제 일반 검진 특히 이제 종합 검진 같은 걸 하면은 뭐 혈액 검사 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종양 표시자 CA19-9라든지 그 다음에 CEA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췌장하고 간하고는 관련이 있기 때문에 췌장에 암이 생길 경우에는 어떤 담관에 영향을 줘서 간 기능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간 기능 수치가 특히 뭐 감마지TB라는 것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빌리루비 황달치가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췌장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췌장에서 만들어내는 효소, 뭐 아밀라제, 리파제 이런 부분들을 보고, 그런데 이 데이터를 하나를 가지고 뭐 암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일단은 종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정확하게 진단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하려면 초음파나 CT, MRI 또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온다 할 경우에는 내시경을 해가지고 초음파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가장 정확하게 본다면 PET CT를 전신 CT를 찍어보면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췌장암을 좀 더 깊게 이렇게 정밀하게 보려고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되게 이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 뭐 가족력이 있는, 그 다음에 췌장염 과거력이 있거나 아니면 당뇨가 있거나 이런 분들은 일단은 그 조금 더 정밀한, 이러려면 이제 MRCP라든지 EURS라든지 ERCP라든지 이런 정밀하게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 외에 뭐 어떤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일단은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검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암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그 원인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가 밝혀진 것도 많잖아요. 뭐 음식부터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심지어는 하루의 리듬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하는 게 맞죠. 그런데 특히 이제 췌장암에만 특히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한다면 일단은 저는 금연과 그 다음에 금주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술을 가능한 적게 마시고 담배는 아예 피지 않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 통곡 이런 위주의 식단을 하고, 그리고 비타민 같은 거 보충을 좀 해주고, 그리고 운동 같은 것을 좀 열심히 해주고요. 그래서 운동은 보통 이제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하루에 한 1시간 정도의 운동을, 그래서 5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 5 내지 10분 정도 근력 운동 이런 분들을 권하죠. 그리고 혹시 본인이 어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받는 게,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다가 한 번 정도는 또 아주 정밀한 검사들을 추가로 해서 받아보는 게 요즘에는 어때요? 암 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1번을 조기 진단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방을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늘은 항암 음식 중에 그 제1번, 세계 10대 항암 음식 중에 제1번으로 올라 있는 게 마늘이죠. 마늘은 첫째 우리가 이렇게 딱 생각할 때 맨 먼저 떠오르는 게 어때요? 강력한 항산화, 그 다음에 면역 올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되게 이제 이 안에 있는 성분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알리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알리신은 원래 마늘 속에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쪼개거나 어깨에 공기하고 노출이 될 때 알리나제는 효소에서 알리신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알리신은 우리 암 환자들한테 좋은 게 이게 자체가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식을 빨리빨리 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세포 주기라는 게 있어요. 세포가 커나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주기를 중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이 손상받은 세포들을 빨리빨리
자가 포식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그리고 세포 자살을 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알리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외에도 항산화 작용도 있고 항염 작용이 있고, 그리고 면역 증강, 특히 이제 NK 세포하고 T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특히 우리 이제 대장이나 위암에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통계 자료에 나온 거 보면 대장암은 한 69% 정도의 발생률을 줄여준다. 그 다음에 위암 같은 경우는 한 53%의 발생률을 줄여준다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 마늘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자료는 제가 한번 살펴본 자료에는 2000년 10월 달에 아메리칸 저널 클리니컬 뉴트리션이라는 저널에 나온 자료가 하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대장암, 그 다음에 위암의 역학 분석을 해 놓은 거거든요. 이 저널의 목적은 마늘 섭취를 했을 때 위암이나 결장암, 그 다음에 두경부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여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메타 분석을 해 놓은 그런 논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대장암의 경우에 있어서는 한 69% 정도의 발생률을 낮춰주고, 그 다음 위암의 경우에는 한 53%의 발생률을 낮춰준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보면 2018년도 가장 최근 건데, 아카이브에서 발행한 건데, 제키 종이라는 저자가 주 저자고요. 그래서 마늘이나 마늘 추출물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그 항암 효과를 본 그런 논문이 되겠는데, 여기에서 보면 마늘의 항암 효과가 알리신, 뭐 아조엔, 그 다음에 다스, 다트, 뭐 이런 다양한 황이 들어있는 성분들, 유기황 화합물들이 이렇게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이걸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는 되게 이제 동물 실험을 한 건데요. 이게 그 마늘에 있는 알리신이 화합물의 세포 주기 정지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세포 사멸을 촉진하고, 그리고 신생혈관을 억제하는 이런 기전을 여기에서 밝힌 이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늘은 먹는 방법에 따라서 약간의 작용이 좀 달라져요. 그냥 우리가 마늘을 통째로 먹었을 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효과가 없어요. 그럼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되냐? 마늘은 이 안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알리신이 극대화돼야 돼요. 근데 마늘 속에는 원래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기 중에 노출이 되어야 알리신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으깨는 거죠, 마늘을. 아니면 우리가 고기 구워서 먹을 때 보면은 편마늘을 만들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런 과학이 숨어 있는지 몰랐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과학적이었던 음식을 만들 방법이었던 거예요. 편마늘을 만들어서 먹으면 이게 알리신을 만드는 그런 효과를 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우리가 그 알리신을 익혀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우리 마늘에 대해서 상당히 먹었을 때 소화가 안 되고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장장애 같은 게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익혀서 먹는데, 익혀서 먹을 때도 알리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통마늘보다는 일단 편마늘을 만들어 가지고 익히면은 그런 어떤 거북함 이런 부분도 없애고 알리신도 효과를 충분하게 알리신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마늘을 어떻게 딱 그거 마늘만 먹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요리에다가 마늘을 섞어 가지고 먹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우리가 특히 반찬 같은 데 만들 때 보면 알리신 마늘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요리할 때 조금씩 같이 섞어 갖고 이런 방법도 좋겠고, 일단은 많이 먹을 수 있다면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거니까요. 마늘을 섭취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소화기 계통 어떤 증상 때문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마늘이 특히 이제 알리신 성분이 아주 강한 그런 자극성 있는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위장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심하면 위궤양 같은 것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은 보면은 약간 속이 더부룩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은 좀 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는 익혀서 먹는 게 좋겠고, 그래서 익혀서 먹는다 해가지고 뭐 효과가 전혀 없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익혀서 먹을 때 통으로 하는 것보다는 편마늘을 내 가지고 익히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주의해야 되는 게, 우리가 환자분들이 이런 음식들을 먹을 때 되게 이제 항산화 음식이라 해가지고서 아주 암에 좋다 이렇게 해서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항산화 물질이 많은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산화물, 이런 부분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죽일 때 산화물을 가지고 죽인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항산화 물질을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어때요? 우리 면역세포의 기능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적당히 먹는 게 중요하죠. 너무 과하게 먹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마늘은 한 가지 항응고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항암 같은 걸 할 경우라든지 수술할 경우에는 마늘을 조금 자제할 필요도 있어요. 특히 이제 항암할 경우에는 항암을 여러 차례 하다 보면은 우리가 혈소판이 떨어져요. 그러면 지혈이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럴 때 마늘을 먹게 되면 지혈이 더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지혈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마늘을 조금 섭취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우리 이제 마늘을 먹을 때 보면 우리 반찬 만들면 여러 가지 같이 섞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반찬을 저는 항상 강조를 많이 하는데, 반찬은 항암 효과가 있는 그런 음식이다. 그래서 강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마늘하고 같이 섞어서 먹는 게 양파가 아주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의 그 자료가 푸에르토리코라는 나라에서 이걸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 여기 마늘하고 양파를 매일 이렇게 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만 단독으로 먹는 거에 비해서 유방암 발생이 한 67% 정도 감소하더라, 이래 나온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파는 마늘하고 같이 궁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이렇게 마늘하고 궁합이 잘 맞고, 그 다음에 브로콜리나 강황, 녹차 이런 부분도 마늘하고 같이 먹으면 상당히 항암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암 환자분들한테 가장 이제 권하는 음식이 고구마인데요. 고구마는 실제 우리가 제가 한번 램 검사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가지고 얼마만큼 면역을 올리는가 하는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 고구마가 항상 대부분의 환자에서 높게 나와요. 그래서 왜 이런 부분들이 높게 나오는가, 이래서 한번 자료를 보니까 그 중에 가장 큰 대표적인 게 안토시아닌이에요. 우리가 고구마 껍질이 보라색이잖아요. 그리고 또 자색 고구마는 안에 과즙도 보라색이잖아요. 이게 안토시아닌이 많거든요. 그래서 안토시아닌은 뭐 세포 자살도 시키고 항산화 작용도 하고 여러 가지 항암 작용, 항산화 작용, 그 다음에 항염증 작용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안토시아닌이에요. 그게 엄청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이 베타카로틴, 비타민 A 계통이 있잖아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면역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암세포 성장을 억제시켜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베타카로틴이 있고, 그리고 고구마 속에 특히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눌린이에요.
이게 식이섬유거든요. 우리가 고구마를 먹으면 줄기 같은 게 걸리잖아요. 입안에 이게 찌꺼기 같은 게 걸리는데 이거를 대부분 이게 걸리니까 뱉어버리잖아요. 근데 뱉으면 안 되고 그걸 씹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아주 우리 몸에 좋은 식이섬유예요. 이거는 우리 장 안에서 유익균들의 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잘 드시는 게 좋고, 제가 고구마를 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저것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E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구마는 버릴 게 하나도 없이 좋은 그런 항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2011년도에 12월 달에 나온 자료인데요. NIH 펀메드에서 발행한 자료예요. 그래서 우리 그 고구마 속에 있는 폴리페놀이 이 전립선암을 이게 증식을 억제하거나 아니면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것을 동물 실험과 생체 실험을 같이 해서 이게 본 자료거든요. 그래서 이게 프라산티 카르나라는 분이 주저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게 이제 그 쥐에 전립선 암을 이식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고구마를 투여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억제력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건데 한 69% 정도의 그런 성장을 억제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고구마를 먹었을 때 다른 정상 조직의 어떤 독성이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봤는데 그런 거는 전혀 나오지를 않고 암을 성장하고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높아지더라. 그런 논문이 발표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3년 6월에 월드 저널 가스트로엔테롤로지라는 저널에 발표된 건데요. 펜가올리라는 분이 발표를 했어요. 여기에서는 대장암 환자가 고구마를 먹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항암 효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걸 한번 본 게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고구마가 대장암 세포의 증식을 억제를 하고 또 우리가 전이 되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암이 이렇게 다른 조직으로 침습에 들어가는 것을 억제하더라.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쥐를 가지고 연구한 데서 보면 종양 성장도 억제하고 그 다음에 전이를 이렇게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예, 이제 고구마를 어떻게 먹는 게 저는 이제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고구마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안토시아닌이라든지 이뉼린, 식이섬유, 그 다음에 비타민 A 좋은 성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당 지수가 높다는 거죠. 한마디로 포도당을 많이 높일 수 있는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포도당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은 줄이고 유효 성분들만 많이 먹어야 하잖아요. 그렇게 먹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생으로 먹는 거죠. 생으로. 근데 일단 익히면 당 지수가 올라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내가 상황에 따라서 특히 우리가 저녁 같은데 이렇게 고구마 간식을 먹는 분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만약에 이게 익혀서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저녁에 잘 때 간식 먹는 생으로 먹는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특히 막 구운 고구마 삶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을 줄여야 되겠죠. 그리고 양을 좀 넓히려면은 우리가 생으로 먹는 게 낫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구이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음식들하고 같이 섞어서 먹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무디 같은 거 만들 때도 같이 넣어 가지고 하는데 주의해야 될 점은 항상 많이 먹게 되면 식이섬유가 많아서 이게 소화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그 분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고구마에 당이 많죠. 그러니까 다른 유효 성분들도 많아서 고구마를 권하고 또 이걸 먹었을 때 면역을 높이는 작용이 아주 강력해요. 근데 이제 당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당 지수가 많이 높아지면은
암세포 성장에 도움을 주잖아요. 그래서 낮추는 방법은 생으로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양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양을. 그래서 양을 이렇게 조절해야 되는데 보통 고구마는 막 작은 것도 있고 막 큰 것도 있어요. 작은 것은 조그마한 뭐 손가락만이라 밖에 안 한 것도 있잖아요. 하지만은 뭐 엄청 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은 조그만한 거 한두 개 정도. 그 다음에 큰 거는 한 반 개 정도. 이 정도만 드시는 게 좋을 겁니다. 고구마하고 저는 이제 우리 궁합이 잘 맞는 음식 볼 때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이렇게 추억으로 생각해 보시면 고구마 먹을 때 김치하고 같이 먹으면 엄청 고구마 맛이 좋았잖아요. 김치하고 궁합이 상당히 맞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김치가 이제 발효 음식이잖아요. 김치가 발효 음식이니까 우리가 고구마 속에 특히 식이섬유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김치가 가지고 있는 이 안에 좋은 유익균들, 미생물들이 이 식이섬유를 발효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가 가지고 있는 이뉼린을 아주 좋은 이렇게 우리 장내 미생물이 밥이 되고 그 미생물이 이 먹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물질, 대사산물들을 만들어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뷰틸레이트, 단세지방산, 그 다음에 프로피오네이트 이런 단세지방산을 만들면 이 단세지방산은 암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H당이라는 유전자를 끄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치하고 먹는 것을 저는 상당히 권하고, 그리고 또 그 위에 뭐 양파하고 같이 먹으면 그 안에 있는 알리신하고 이 안토시아닌이라고 같이 항산화, 항암 효과를 높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올리브유 같은 걸 같이 썼을 경우에는 흡수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토마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고구마하고 같이 먹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음식입니다. 아마 이제 고구마 먹을 때 제일 먼저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은 일단은 당분을 조절을 잘 해야 되거든요. 당분이 과량이 되면 안 되니까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열을 가해서 익히지를 않아야 된다. 그래야 당지수가 낮고, 그 다음에 양을 조절해야 돼요. 양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일들이 않는 거고요. 그래서 양이 너무 많았을 때는 특히 이렇게 식이섬유로 인해서 소화불량 같은 게 잘 오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능한 한 튀김 같은 것을 우리 이제 고구마 가지고 우리 튀김 같은 거 만든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럴 때 기름 자체를 트랜스 지방이 만들어지니까 좋지 않을 뿐더러 또 당 지수가 같이 올라가니까 좋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의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암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일상생활 하면서 먹는 음식들이 어떤 음식이 항암 음식이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가, 또 이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식 중에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많은 정보들을 좀 찾고, 그 다음에 이 정보에 의해서 정말 검증된 것들만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